사람의 값어치는 가진 것에서 나오지 않고 버린 것에서 드러난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화려하게 차려입은 사람보다 수수한 옷차림에 누군가에게서 묘한 존경심이 피어오른 적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귀티라 부릅니다. 그런데 귀티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세상은 말합니다. 좋은 옷을 입고 값비싼 물건을 지녀야 품격이 생긴다고. 정약용은 이 통념을 조용히 뒤집었습니다. 강진 유배 시절 그는 모든 것을 빼앗긴 상태에서 오히려 진정한 품격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벼슬도 없고 재산도 없고 명예도 사라진 자리에서 그의 내면은 더욱 빛났습니다. 제자들은 그를 찾아왔고 농부들은 그의 말에 귀 기울였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유배자에게서 사람들은 무엇을 보았던 것일까요? 품격은 덜어냄에서 피어납니다. 정약용이 깨달은 첫 번째 진리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 정조 임금의 총애를 받으며 승승장구했습니다. 학문으로 이름을 날렸고 관직에서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때 그는 자신이 가진 것들이 곧 자신의 가치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신유박해로 모든 것이 무너진 뒤 그는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자신은 그 모든 것 아래 숨어 있었다는 사실을. 강진의 초라한 방에서 정약용은 매일 새벽 일어나 세수하고 의관을 정제했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날에도 볼 사람 없는 날에도 그는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제자 황상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누가 보는 것도 아닌데 어찌 그리 정갈하십니까? 정약용은 답했습니다. 내가 나를 보고 있느니라. 하늘이 나를 보고 있느니라. 보는 이 없을 때 스스로를 다스리는 것, 이것이 신독이며 귀티의 첫걸음이라 하였습니다. 귀티는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이 아닙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흐트러지지 않는 내면의 단단함입니다. 명품 가방을 들어야 품격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 없이도 당당한 자세를 유지할 때 진정한 품격이 빛납니다. 정약용은 18년의 유배 생활 동안 500권이 넘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그 긴 세월,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시간 속에서 그는 오히려 더 깊어졌고 더 넓어졌으며 더 높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약용의 삶이 보여주는 것은 명확합니다. 귀티는 더하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불필요한 과시를 덜어내고 쓸데없는 자랑을 덜어내며 겉으로 보이려는 욕심을 덜어낼 때 비로소 내면의 빛이 드러납니다. 오늘 하루 거울 앞에 서서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더하려 하는가? 아니면 무엇을 덜어내야 하는가? 정약용은 제자들에게 늘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말은 적을수록 무거워지고 많을수록 가벼워진다고. 혹시 이런 분을 만나본 적 있으신가요? 말을 많이 하지 않는데도 그 한마디 한마디에 힘이 실려 있어서 들을 때마다 고개가 절로 끄덕여지는 사람 말입니다. 반대로 쉬지 않고 말을 쏟아내는데 정작 기억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세상은 말합니다. 말을 잘해야 인정받고 자기 표현을 해야 성공한다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조금 다른 시선을 가졌습니다. 진정한 소통은 말의 양이 아니라 침묵의 깊이에서 결정된다고. 그는 벼슬길에 있을 때 수많은 상소문을 올렸고 논쟁에서 물러서는 법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 말로 이기려 했습니다. 그러나 유배지에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말로 이긴 뒤에 남는 것은 상대의 원망뿐이라는 사실을. 강진에서 정약용은 침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느 날 한 농부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농부는 이웃과의 다툼으로 속이 상해 하소연을 늘어놓았습니다. 예전에 정약용이라면 즉시 해결책을 제시하고 누가 옳고 그른지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정약용은 아무 말 없이 농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농부가 말을 마치자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정약용은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그 마음이 참 무거웠겠구려. 농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품격은 덜어냄에서 피어납니다. 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 할 말만 남기는 것. 충고하고 싶은 마음을 덜어내고 가르치려는 욕구를 덜어내며 옳다고 증명하려는 조급함을 덜어낼 때 비로소 말에 무게가 실립니다. 정약용은 이후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말하기 전에 3번 생각하고 그래도 해야 할 말인지 한 번 더 생각하라고. 4번의 문턱을 넘어서도 남는 말만이 입 밖으로 나올 자격이 있다고. 귀티 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상대의 말이 끝나기 전에 끼어들지 않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말할 때도 서두르지 않습니다. 잠시 멈추고 생각을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천천히 입을 엽니다. 그 짧은 침묵이 만드는 여백 속에서 말의 품격이 자라납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빠르게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그의 말에 귀 기울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 속에 진심의 무게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말하기 전 숨을 한번 고르는 것. 상대의 말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 꼭 해야 할 말인지 스스로에게 묻는 것. 이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그대의 말에도 무게가 생깁니다. 정약용이 말했듯이 1000마디 말보다 한마디의 진심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말을 아끼는 사람에게서 우리는 귀티를 느낍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급히 이루려는 마음이 오히려 모든 것을 그르친다고. 혹시 그대들도 이런 적이 있으신가요? 빨리 해치우려고 서두르다가 일을 더 망친 경험, 조급한 마음의 실수를 연발한 기억 말입니다. 우리는 왜 그토록 서두르는 것일까요? 그리고 서두름이 우리에게서 무엇을 빼앗아 가는 것일까요? 현대 사회는 빠름을 숭배합니다. 빠른 성공, 빠른 성과, 빠른 결과. 느린 것은 뒤처지는 것이고 멈추는 것은 패배하는 것이라 여깁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정반대의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천천히 가는 자가 멀리 간다는 것을. 그는 젊은 시절 누구보다 빠르게 출세했습니다. 28배 문과에 급제하고 30 전에 여러 관직을 거쳤습니다. 그러나 그 빠른 출세가 그에게 무엇을 남겼습니까? 시기와 질투, 그리고 결국 유배라는 나락이었습니다. 강진에서의 18년은 정약용에게 느림의 가치를 가르쳤습니다. 더 이상 빨리 갈 곳이 없었습니다. 이룰 것도 증명할 것도 서두를 이유도 사라졌습니다. 그제야 그는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방문에 스미는 모습을, 차 한 잔의 온기가 손끝에서 천천히 퍼지는 느낌을, 계절이 바뀌며 산빛이 달라지는 미묘한 변화를. 서두르는 삶에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것들이었습니다. 품격은 덜어냄에서 피어납니다. 서두름을 덜어낼 때 비로소 여유가 생깁니다. 정약용은 제자들에게 걸음걸이부터 바꾸라고 가르쳤습니다. 천천히 걷고 천천히 먹고 천천히 말하라고. 몸이 느려지면 마음도 느려지고 마음이 느려지면 눈이 밝아진다고. 급하게 걸으면 발밑의 돌부리를 보지 못하고 급하게 먹으면 음식의 맛을 느끼지 못하며 급하게 말하면 상대의 마음을 읽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귀티 나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같이 서두르지 않습니다. 약속 시간에 늦을 것 같아도 뛰지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계획이 틀어져도 짜증내지 않고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이 여유로움이 주변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그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급한 일이 있어도 차분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서두르지 않는 사람이 가진 힘입니다. 오늘 하루 의식적으로 속도를 늦춰 보십시오. 밥을 먹을 때 젓가락을 내려놓고 씹는 횟수를 세어 보십시오. 걸을 때 발바닥이 땅에 닿는 감각을 느껴 보십시오. 누군가와 대화할 때 답을 서둘러 내놓지 말고 잠시 여백을 두어 보십시오. 이 작은 느림들이 모여 그대의 삶의 여유를 만들 것입니다. 정약용이 18년에 걸쳐 배운 것을 우리는 오늘 하루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경계했습니다. 화가 치밀 때 내뱉은 말은 반드시 후회가 된다고. 혹시 그대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해 던진 말. 한마디가 관계를 무너뜨린 적, 화를 내고 나서 왜 그랬을까 자책한 밤 말입니다. 감정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러나 그 감정에 휘둘리느냐, 감정을 다스리느냐에 따라 사람의 품격이 결정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생각합니다. 참으면 병이 된다고, 화가 나면 표현해야 한다고. 일리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화를 참는 것이 아니라 화가 일어나는 근원을 살피라고. 그는 젊은 시절 불같은 성정을 지녔습니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했고 틀린 것을 보면 곧바로 지적했습니다.
그 강직함이 그를 유배지로 내몰았습니다. 옳다고 해서 다 말해야 하는 것이 아님을 그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강진에서 정약용은 자신의 감정을 관찰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그는 즉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내가 화가 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상대방이 정말 잘못한 것인가? 아니면 내 기대가 어긋났기 때문인가? 이 질문을 던지는 짧은 순간 감정의 불길은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성찰의 틈이라 불렀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 놓인 그 찰나의 틈에서 인간의 품격이 드러난다고. 품격은 덜어냄에서 피어납니다. 감정의 즉각적 표출을 덜어낼 때 비로소 내면의 평정이 찾아옵니다. 어느 날 한 관리가 정약용을 찾아와 심한 모욕을 주었습니다. 유배 죄인 주제에 학문을 논한다며 비웃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정약용은 즉시 받아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그는 침묵했습니다. 관리가 떠난 뒤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찌 참으셨습니까? 정약용이 답했습니다. 저 사람의 말이 나를 모욕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에 흔들릴 때 비로소 모욕이 되는 것이라고. 귀티 나는 사람들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부당한 일을 당해도 즉시 반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한 발 물러서서 상황을 바라봅니다. 그 여유가 현명한 판단을 가능하게 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했다면 걷잡을 수 없었을 상황을 차분한 대처로 수습합니다. 이것이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의 힘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입을 열기 전에 숨을 3번 쉬어 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이 말을 하면 1시간 뒤에도 후회하지 않을까? 이 짧은 멈춤이 그대의 말과 행동을 바꿀 것입니다. 감정을 느끼되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 것, 이것이 정약용이 가르친 내면의 품격입니다. 정약용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의관을 바르게 하는 것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대하는 예의라고. 혹시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며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집에만 있을 테니 대충 입어도 되겠지. 어차피 볼 사람도 없는데 꾸밀 필요 있나 하는 생각 말입니다. 정약용은 이런 마음가짐이야말로 스스로를 낮추는 것이라 경계했습니다. 현대인들은 바쁩니다. 출근 준비에 쫓기고 일에 치이고 퇴근 후에는 지쳐 쓰러집니다. 그러다 보니 외모를 가꾸는 일은 사치처럼 느껴집니다. 그저 깨끗하기만 하면 되지 굳이 정갈하게 차려입을 필요가 있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달랐습니다. 가장 힘들고 지친 유배 시절 그는 오히려 더 정갈했습니다. 새벽마다 세수하고 수염을 정돈했으며 낡았어도 단정하게 옷을 입었습니다. 강진의 유배 생활은 비참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막집 골방에서 기거해야 했고 제대로 된 옷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그 환경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있는 옷을 깨끗이 빨아 입었고 방은 작아도 항상 정돈해 두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죄인의 몸으로 어찌 그리 깔끔하게 지내십니까? 정약용이 답했습니다. 나는 임금의 죄인이 되었으나 하늘의 죄인은 아니니라. 스스로를 천하게 여기면 세상도 나를 천하게 보느니라. 품격은 덜어냄에서 피어납니다. 화려함을 덜어내되 정갈함은 지키는 것. 비싼 옷이 아니어도 됩니다. 깨끗하게 빨고 구김없이 다리고 단정하게 입으면 됩니다. 신발은 달아도 먼지를 털어내고 손톱은 짧게 깎아 정리합니다. 이런 사소한 것들이 모여 그 사람의 품격을 만듭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자기 공경이라 불렀습니다. 자신을 공경하는 사람이 남도 공경할 수 있다고. 귀티 나는 사람들을 관찰해 보십시오. 그들은 비싼 옷을 입지 않아도 뭔가 다릅니다. 옷에 주름이 없습니다. 신발이 깨끗합니다. 머리카락이 단정합니다. 손톱 밑에 때가 끼지 않았습니다. 이런 세심함이 전체적인 인상을 만듭니다. 특별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 사람에게서 정돈된 느낌이 풍깁니다. 그것이 바로 정갈함의 힘입니다. 외모는 내면의 거울입니다. 마음이 정돈된 사람은 외모도 정돈됩니다. 마음이 흐트러진 사람은 외모도 흐트러집니다. 오늘 아침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집에만 있는 날에도 세수하고 머리를 빗어 보십시오. 입을 옷이 낡았더라도 깨끗이 다려 보십시오.
이 작은 정성이 스스로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고 그 태도가 삶 전체를 바꿀 것입니다. 정약용이 가장 낮은 곳에서 지킨 것은 바로 이 정갈함이었습니다.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백성을 대하는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라고. 혹시 그대들은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지위나 재산을 먼저 보지는 않으신가요? 높은 사람 앞에서는 공손해지고 낮은 사람 앞에서는 거만해지는 자신을 발견한 적은 없으신가요? 정약용은 이것이야말로 품격 없는 사람의 전형이라 지적했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인맥을 잘 관리해야 성공한다고, 중요한 사람에게 잘 보여야 한다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다른 기준을 세웠습니다. 진정한 품격은 자신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드러난다고. 그는 벼슬길에 있을 때 관리로서 백성을 만났고 유배 시절에는 죄인으로서 농부와 어부를 만났습니다. 그 두 위치에서 그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은 달랐습니다. 그리고 어느 쪽이 진짜 자신이었는지 그는 유배지에서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강진에서 정약용은 신분의 벽을 허물었습니다. 양반이든 상민이든 가리지 않고 제자로 받아들였습니다. 배우려는 마음만 있으면 누구든 가르쳤습니다. 어느 날 한 천민 출신 젊은이가 찾아왔습니다. 배우고 싶지만 감히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정약용은 그를 들어오게 하고 말했습니다. 하늘 아래 배움의 귀천이 어디 있겠는가. 내 마음이 맑으면 내 글도 맑아질 것이다. 그 젊은이는 훗날 뛰어난 학자가 되었습니다. 품격은 덜어냄에서 피어납니다. 신분에 대한 편견을 덜어내고 지위에 따른 태도 변화를 덜어내며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습관을 덜어낼 때 비로소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인간 공경이라 불렀습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하늘의 이치를 품고 있으니 그 이치를 공경하는 것이라고. 귀티 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식당 종업원에게도 공손합니다. 택시 기사에게도 감사 인사를 합니다. 나이 어린 사람의 말에도 귀 기울입니다. 이런 태도가 일관됩니다. 상대가 누구든 어떤 상황이든 변하지 않습니다. 이 한결같음이 바로 품격입니다. 높은 사람 앞에서만 예의 바른 것은 처세술이고 모든 사람 앞에서 예의 바른 것이 품격입니다. 오늘 하루 그대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같은 눈높이로 인사해 보십시오. 편의점 직원에게 고맙습니다 라고 말해 보십시오. 청소하는 분에게 수고하십니다 라고 인사해 보십시오. 이 작은 예의들이 쌓여 그대의 품격이 됩니다. 정약용이 가르친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결국 그대 자신을 귀하게 만듭니다. 정약용은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가진 것이 적을수록 잃을 것도 적다고, 바라는 것이 적을수록 실망할 일도 적다고. 혹시 그대들도 더 많이 가지려다 오히려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린 적이 있으신가요? 남들이 가진 것이 부러워 자신이 가진 것을 보지 못한 경험 말입니다. 욕심은 끝이 없고 끝없는 욕심은 반드시 불행을 부릅니다. 현대사회는 끊임없이 욕망을 자극합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돈.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어지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높이 오르고 싶어집니다. 이 끝없는 추구 속에서 사람들은 지쳐갑니다. 정약용도 젊은 시절 그러했습니다. 더 높은 벼슬, 더 큰 인정, 더 많은 성취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잃고 난 뒤에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부유함은 가진 것의 양이 아니라 만족하는 마음에서 온다는 것을. 강진 유배 시절 정약용의 삶은 극히 단순했습니다. 작은 방 하나, 책 몇 권, 풋과목, 제자 몇 명. 그것이 그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던 시절보다 아무것도 없는 시절에 그의 마음이 더 풍요로웠습니다. 글을 쓰는 기쁨, 제자를 가르치는 보람, 자연을 바라보는 평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그의 삶을 가득 채웠습니다. 품격은 덜어냄에서 피어납니다. 소유에 대한 욕심을 덜어내고 인정에 대한 갈망을 덜어내며 남과 비교하는 습관을 덜어낼 때 비로소 지금 이 순간의 축복을 볼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족함을 아는 지혜라 불렀습니다.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가난해도 부자이고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부자여도 가난하다고. 귀티 나는 사람들은 욕심이 적습니다. 남이 무엇을 가졌는지에 관심 없습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것을 구분할 줄 압니다. 더 갖기 위해 애쓰기보다 지금 가진 것을 더 깊이 누립니다. 이 담담함이 그들에게서 풍기는 여유의 근원입니다. 뭔가를 더 얻으려고 안다라는 사람에게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편안함이 그들에게는 있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감사한 것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마신 따뜻한 커피 한 잔, 창문으로 들어온 햇살, 가족의 안부 전화. 이렇게 작은 것들에서 감사를 찾는 연습을 하다 보면 더 가지려는 마음이 서서히 찾아듭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발견한 진정한 부유함을 그대도 오늘부터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세상을 떠나기 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돌아보니 벼슬도 명예도 재산도 모두 헛개비 같았고 오직 글과 제자들만이 진짜였다고. 그대들이여, 인생의 끝에서 돌아볼 때 무엇이 남아있기를 바라십니까? 화려했던 순간들일까요? 아니면 진심으로 교류했던 관계들일까요? 정약용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명확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들은 모두 사라지고 내면에 쌓은 것들만 남습니다. 정약용은 조선 최고의 지성이었습니다. 정조의 총애를 받았고 출세가도를 달렸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룻밤에 무너졌습니다. 신유박해로 형은 처형당하고 자신은 유배되었습니다. 세상은 그를 잊었고 친구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그때 그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지위도 재산도 명성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스스로 쌓아온 학문과 사람을 대하는 마음가짐 뿐이었습니다. 18년의 유배가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온 정약용은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날카로움은 온화함으로, 이기려는 마음은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빠른 판단은 깊은 성찰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가진 것은 없었지만 그의 눈빛은 맑았고 그의 말에는 무게가 있었으며 그의 존재 자체가 주변을 편안하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정 선생에게서 귀티가 난다고. 품격은 덜어냄에서 피어납니다. 정약용의 생애가 증명하는 진리입니다. 지위를 덜어내니 겸손이 남았고 재산을 덜어내니 만족이 남았으며 명예를 덜어내니 진실이 남았습니다. 그가 남긴 500여 권의 책, 수많은 제자들, 그리고 지금까지 전해지는 가르침. 이것들은 모두 그가 덜어냄 속에서 쌓은 것들입니다.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쫓고 있는 것들, 애써 붙잡으려는 것들, 남에게 보이려는 것들. 이것들이 과연 인생의 끝에서도 남아있을까요? 아니면 모두 헛개비처럼 사라질까요? 귀티 나는 삶을 살고 싶다면 덜어내십시오. 쓸데없는 말을 덜어내고 서두르는 마음을 덜어내며 감정의 즉각적 표출을 덜어내고 과시의 욕구를 덜어내며 사람을 차별하는 눈을 덜어내고 끝없는 욕심을 덜어내십시오. 그러면 남는 것이 있습니다. 정갈한 몸가짐, 무게 있는 말, 여유로운 태도, 평정한 마음, 한결같은 예의, 만족하는 지혜. 이것들이 모여 품격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귀티입니다. 정약용이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경지에 이른 것처럼 그대들도 오늘부터 덜어내는 삶을 시작하십시오. 품격은 덜어냄에서 피어납니다. 이것이 정약용이 18년의 고난 끝에 전하는 마지막 가르침입니다.